설레는 수학의 홍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통계의 모든 내용들을 110분 안에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단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통계학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통계학을 이해하려면 편의상 두 가지로 좀 구분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통계학의 큰 분야로 첫 번째 기술통계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술통계학이라는 건 어떤 데이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회사 직원 100명의 비상금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100명의 비상금,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숫자들을 이렇게 도수분포표라는 표로 정리해 보고요. 또 이러한 표로 정리되어 있는 거를 그래프로 나타내기도 하는 것, 그런 것을 기술통계학이라고 하고, 또 이렇게 시각적으로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들의 평균이나 분산을 구함으로써 이 데이터들을 표현해 주는 것, 데이터를 정리하고 데이터들의 대표값, 산포도 같은 것들을 구하는 분야를 기술통계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통계학의 큰 틀 중에 두 번째, 추측통계학이라는 게 있는데요. 추측통계학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100명의 비상금, 이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고객 20만 명의 비상금의 평균을 구하고 싶은 상황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20만 명의 비상금을 다 구해서 평균을 구하기에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쓰는 방법은 예를 들어 임의로 100명을 추출합니다. 이렇게 임의로 추출하는 걸 표본 추출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렇게 돼 있는 100명을 추출해서 평균을 계산하고요. 이 평균을 통해서 20만 명의 평균을 추론하는 이러한 과정을 대표적으로 거치는 것을 추측통계학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즉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계학이라고 하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통계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개념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의 정의, 뜻을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확률 변수의 종류, 그리고 이산 확률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의 뜻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10명의 수학시험 점수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다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우리는 앞으로 이런 데이터들을 어떤 X, Y 이렇게 문자로 둘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러한 표를 그려볼 수가 있어요. 자, X를 우리가 수학시험 점수라고 했고, 그럼 밑에다가는 그 수학시험 점수에 해당하는 학생 수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0점은 3명이니까요.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이제 70점이 보이는데 70점은 4명이죠. 그래서 70점은 4명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 점수로 보이는 건 80점이기 때문에 80점이 몇 명인지 한번 세보면 80점은 2명이죠. 그래서 80은 2명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마지막 90점이 보이네요. 자, 90점이 몇 명인지 찾아보니까 90점은 1명이기 때문에 90점은 1명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표를 뭐라고 불렀었죠? 우리가 중학교 때 이런 학생 수라는 거를 도수라고 불렀었고요. 그래서 도수분포표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에서는 앞으로 확률을 구해 볼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도수를 구해 가지고 표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표를 만들어 볼 거고요. 여기서 확률이라는 건 전체가 10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면 50점일 확률, 70점일 확률, 80점일 확률, 90점일 확률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는 도수가 분포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주는 표다라고 해서 도수분포표라고 했는데, 이제는 확률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나타내주는 표기 때문에 확률 분포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통계학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이제는 데이터를 확률로서 이제 표현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50점이 몇 명이냐 이렇게 표현한다는 게 아니라 50점일 확률은 10분의 3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어떤 시행의 결과도 확률로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라는 걸 이번에는 동전을 2개 던질 때 앞면의 개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확률을 각각 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표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두 개 던지는 상황이니까 앞면의 개수는 0, 1, 2일 거고, 이때 이제 우리는 확률을 구해서 확률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나타내기로 했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것, 이것을 확률 분포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예시를 통해서 용어 두 가지를 정리해 보면요, 이제 어떤 데이터들을 우리가 X라고 나타내기로 했죠. 특히 이제는 X를 이렇게 숫자가 되도록, 데이터들을 숫자가 되도록 우리가 X를 정의해서 나타내도록 할 건데요. 그래야 그래프를 그리기가 편하기 때문이에요. 자, 어쨌든 이 X라는 걸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하는데, 일단은 여러 개의 값이죠. 변하는 수인데 이 각각의 수에 이렇게 확률이 대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변수인데 확률이 대응되어 있는 변수다라고 해서 확률 변수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확률 변수가 주어져 있을 때 각각의 변수에 이렇게 확률이 어떻게 대응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거, 이걸 확률 분포라고 해요. 그래서 확률이 어떻게 대응되는지 나타내는 것, 이것을 확률 분포라고 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표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함수 아니면 그래프 같은 것들로 확률이 어떻게 대응되는지 보여줄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대략적인 뜻을 알아봤으니까 확률 변수의 종류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를 동전을 두 개 던질 때 앞면의 개수라고 하면 0, 1, 2 이렇게 떨어진 값이 나와요. 근데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제 7분 간격으로 도착하는 어떤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을 측정하는데,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걸 X라고 둬보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다리는지 따라서 이제 그것도 확률이 결정될 거기 때문에 이것도 확률 변수가 될 텐데, 이 시간은 0에서 7까지 그런 연속적인 값이겠죠. 아니 선생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니, 시간이라는 건 이렇게 딱딱딱 떨어진 값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1분 다음이 1.1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1.1001 막 이럴 수도 있고 1.0001분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연속된 값이라는 게 위에 있는 예시와 좀 차이점이 되겠죠. 즉, 그래서 위에 있는 이제 X 같은 확률 변수를 우린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이산 가족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떨어져 있는 값이라고 해서 이산 확률 변수, 밑에 있는 건 연속된 값이라고 해서 연속 확률 변수,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데요. 그래서 둘의 차이점을 좀 정리해 보면 이러한 예시로 우리가 좀 기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차이점은 이산 확률 변수는 값이 떨어져 있다, 연속 확률 변수는 값이 연속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산 확률 변수는 셀 수 있어요. 0, 1, 2 이렇게. 근데 연속 확률 변수는 셀 수 없다라는 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리고 확률 분포는, 그러니까 확률이 어떻게 대응되는지 나타내주는 건 표나 함수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는데, 연속 확률 변수는 표로 나타낼 수는 없겠죠. 이렇게 이산적인 값이어야 표를 그릴 수 있을 테니까. 자, 여러분이 이해를 잘 했는지 한번 예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수량이라고 하면 연속된 값이겠죠. 근데 입장객 수는 이제 1명, 2명, 3명이니까 이산적이고요. 공을 굴린 횟수도 이산이고 수명은 연속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이산이고 어떤 게 연속인지 일단 구분만 할 줄 알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산 확률 분포에 대해서 조금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면서 이해를 높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시를 한 번 더 아까 전에 봤던 거를 제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러한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확률 분포라는 건 확률이 어떻게 대응되는지 나타내는 거였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일단 나타낼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표입니다. 이렇게 표를 통해서 어떻게 대응되는지 나타낼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함수라는 건 이런 식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호를 이제 익숙하게 보셔야 되는데, 위에 있는 거 보시면 이 기호는 x가 0일 확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4분의 1이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률이 대응되는 걸 보여줄 수도 있다 라는 거고, 함수라는 건 뭔 뜻이냐면, 이렇게 쓰면 x가 이제 스몰 x의 확률
이라고 쓰게 되는 거고, 그러면 x당 이제 확률이 하나씩 대응되는 거니까 이게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확률을 대응시키는 함수를 확률 함수라고 하는데, 특히 이산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질량 함수 이렇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수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도 나타낼 수가 있는 거겠죠. 이 세 개 중에서 표가 가장 편하고 가장 보기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산확률 분포를 나타낼 때, 이산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를 나타낼 때는 표를 그려주는 게 일단 가장 좋다, 가장 유용하다라는 걸 일단 기억해 두시고 마지막 개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이라고 해서 교과서에서 세 가지의 성질을 소개하게 되는데요. 이산확률 변수의 성질, 뭐 이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하나하나는 외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 확률이 0에서부터 1까지의 값이다 라는 거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두 번째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요. 확률을 모두 더한 게 1이라는 건데 당연히 모든 경우들의 확률을 더하면 1이겠죠, 그죠? 근데 이 성질은 이제 문제로서 많이 다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한번 기억해 두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성질은 이런데, 이렇게 보면 좀 막막해 보이죠?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값을 어떻게 구하냐 라는 걸 보여주는 게 세 번째 성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1 이상 2 이하일 확률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1일 때의 확률하고 2일 때의 확률을 더하면 될 거고, 표에서 두 개를 찾아서 더해보면 4분의 2 더하기 4분의 1이기 때문에 답은 4분의 3이다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개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이산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를 좀 연습해보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확률 분포표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A를 모르니까 합이 1이라는 거를 이렇게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5분의 1, 10분의 1, A, 5분의 2 이렇게 다 더한 게 1이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우변으로 넘겨서 A를 구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구도로 어떤 하나의 문자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계산해 보면 이제 10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확률을 다 더한 게 1이라는 걸 이용해서 상수 A를 찾을 수가 있었고요. 그럼 2번에서 구하라는 건 이런 값인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2 이상 3 이하라는 건 이거 두 개니까 두 개의 확률을 더해주면 답을 구할 수가 있다. 여기서 A가 10분의 3이라는 거 구했었기 때문에 결국 10분의 1 더하기 10분의 3이 정답이고요. 두 개를 더한 5분의 2가 답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전형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X를 지금 3명을 임의로 뽑았을 때 뽑힌 여학생의 수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3명을 뽑았기 때문에 X가 될 수 있는 건 0, 1, 2,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산확률 변수고요. 항상 우리는 문제를 풀 때 이산확률 변수다 라는 게 보이면 표를 그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 문제는 표를 나타내라고 했지만 이런 말이 없더라도 표를 일단 그려주는 게 굉장히 유용해요. 자, 그럼 표를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일단 표를 그릴 때는 X가 될 수 있는 거 먼저 나타내시고 밑에다가 확률을 써주면 되겠죠. 자, 전체 경우의 수는 7명 중에 3명 뽑는 거니까 7C3이고요. X가 0이라는 건 여학생이 0명 뽑혔다. 즉 남학생만 3명 뽑혔다 라는 거니까 남학생 4명 중에 3명을 뽑는 4C3이 될 겁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건 분모는 다 똑같을 거고요. 여학생 1명, 남학생 2명, 여학생 2명, 남학생 1명, 여학생 3명, 남학생 0명 이렇게 구할 수가 있을 테니까 각각의 확률을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쭉 계산해 보니까 실제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계산한 게 조금 의심스러우면 한번 더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다 더했을 때 1이 나오는 거를 확인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확률을 다 구해놨기 때문에 이제 2번 문제를 풀어보면 결국 여학생이 2명 이상이니까 X가 2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가 될 것이고, X가 2 이상이라는 건 2 또는 3이니까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35분의 12 더하기 35분의 1이 정답이니까 답은 35분의 13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평균을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는 거냐면, 확률 분포표가 주어졌을 때 50 곱하기 확률,
70 곱하기 확률, 80 곱하기 확률, 90 곱하기 확률. 그러니까 x의 값 곱하기 확률. 이런 식으로 다 곱해서 그것들을 다 더하면 평균이 나온다. 안녕하세요. 설레는 수학의 홍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확률 변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x를 학생 10명의 수학 시험 점수라고 해보겠습니다. 그 점수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다고 했을 때 이 점수의 평균은 이것들을 모두 다 더한 다음에 10으로 나누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데이터들을 주지 않고 예를 들어서 도수분포표가 주어졌을 때는 어떤 식으로 평균을 구해야 됐었죠? 간단합니다. 지금 50점인 학생이 3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50 곱하기 3을 하면 점수의 합이 되겠죠. 이러한 방식으로 70점은 4명인 거니까 70 곱하기 4 이렇게 계산해서 두 개를 더하면 될 거고요. 이런 방식대로 쭉 80 곱하기 2, 90 곱하기 1을 다 더하면 이제 점수의 총합이 될 거고, 역시 이거를 10으로 나누면 평균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확률분포표를 다루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확률분포표가 주어졌을 때 평균을 쉽게 구하는 방법이 필요한 건데, 여기서 보시면 이 확률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10분의 4도 이렇게 있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이렇게 10을 각각을 써놓게 되면 이렇게 10분의 3이 x가 50일 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10분의 3, 10분의 4, 10분의 2, 10분의 1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것들이 다 확률이 된다는 거죠. 즉 평균을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는 거냐면, 확률 분포표가 주어졌을 때 50 곱하기 확률, 70 곱하기 확률, 80 곱하기 확률, 90 곱하기 확률, 그러니까 x의 값 곱하기 확률, 이런 식으로 다 곱해서 그것들을 다 더하면 평균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예제를 하나 더 들어서 평균을 구하는 거를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x를 동전을 2개 던질 때 앞면의 개수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가 될 수 있는 건 0, 1, 2가 될 것이고, 각각의 확률은 4분의 1, 4분의 2, 4분의 1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x의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x 곱하기 확률 이렇게 해서 다 더하는 거기 때문에 0 곱하기 확률, 1 곱하기 확률, 2 곱하기 확률 이렇게 다 더한 게 평균이 된다는 거고요. 이것들을 계산하게 되면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이라는 숫자에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동전을 2개 던질 때 앞면의 개수는 한 1개 정도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 평균 정도는 기대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평균을 기대값이라는 용어로 더 많이 부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대값을 영어로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앞자를 따서 EX 이런 식으로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평균을 기대값이라고 하고 EX로 쓴다라는 거 일단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예시 하나를 통해서 분산과 표준 편차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질랜드 웰링턴의 평균 기온은 13도고요. 대한민국 대전의 평균 기온도 13도입니다. 웰링턴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 대전에 여행을 가고 싶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날씨가 우리나라랑 비슷하네? 라고 생각하면서 평소에 본인들이 입고 있던 옷을 챙겨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제로 웰링턴의 평균 기온은 13도지만 이런 식으로 온도가 분포되어 있고요. 대전의 경우 평균 기온은 똑같지만 온도의 편차가 더 큽니다. 실제로 27도가 되는 달도 있고요. 영하 1도가 되는 달도 있습니다. 하지만 웰링턴은 높아봤자 19도, 낮아봤자 9도가 되는 그런 나라죠. 그래서 평균만 가지고 그 자료를 추측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대표값으로는 부족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자료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도 봐야 된다. 그 중에서 특히 평균을 기준으로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도 봐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분산입니다. 그래서 분산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이제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분산은 평균과 얼마나 흩어져 있느냐라는 걸 관찰하기 위한 값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명의 수학시험 점수가 있습니다. 평균은 68이에요. 그랬을 때 편차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편차는 각각의 데이터가 평균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것들을 생각하는 게 바로 편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편차를 이렇게 구해놨는데 수학자들이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평균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정도를 다 구해서 이 편차의 평균을 구하면 그게 흩어진 정도를 좀 잘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편차의 평균을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그럼 이거를 다 더한 다음에 10으로 나누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초록색 부분들을 다 관찰해보면 초록색 부분을 다 더한다는 건 결국 총합이 될 거고요. 지금 파란색 부분은 다 빼고 있는데 그게 다 68 평균이잖아요. 그래서 평균을 10번 빼는 거죠. 그러니까 분자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총합 마이너스 평균 곱하기 10. 그런데 이때 이미 좀 약간 소름인 사람도 있을 텐데, 자, 요게 뭐냐면요. 자, 원래 총합을 10으로 나누면 평균이잖아요. 그러니까 총합은 평균 곱하기 10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총합과 평균 곱하기 10은 같기 때문에 분자가 그냥 0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편차의 평균을 이제 구해봤더니 이게 0이고요. 이게 지금 이 예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항상 0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이게 0인 게 사실 이런 식으로 편차가 부호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다 상쇄돼서 0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호가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학자들이 생각했던 방법은 편차들의 평균을 구하는 게 아니라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해보자. 이것들을 다 제곱하면 다 플러스가 될 테니까 그것들의 평균을 구하면 평균과 떨어진 정도를 어느 정도 잘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x의 분산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분산은 이렇게 영어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기호로 vx 이렇게 쓰게 되죠. 그리고 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는 걸 또 기호로 쓰면 평균이니까 2라고 쓰는 거고 편차는 x 마이너스 평균이잖아요. 그래서 평균이라는 걸 또 m이라고도 쓸 수 있기 때문에 x 마이너스 m의 제곱의 평균이다 라고 해서 기호로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실제로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한번 구해 볼 텐데요. 이런 식으로 자료가 쭉 주어져 있으면 말 그대로 편차를 다 구해서 제곱한 다음에 평균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 제곱해서 다 더하고 그걸 10으로 나누면 될 텐데 이제부터 우리가 다룰 데이터는 이렇게 주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확률분포표가 주어졌을 때 이 방식대로 분산을 어떻게 구하느냐라는 걸 먼저 살펴봐야 될 겁니다. 자, 우리는 편차의 제곱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편차를 먼저 구하고요. 그 전에 당연히 평균을 구했어야 되겠죠? 자, 어쨌든 편차를 이렇게 구하게 되면 이제 편차의 제곱을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제가 편차의 제곱을 구해서 실제로 한번 써봤더니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그 분산이라는 값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했고 확률분포표에서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그 값과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324 곱하기 10분의 3, 4 곱하기 10분의 4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더하면 될 거고요. 실제로 계산해 보면 176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기대값과 분산의 공식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배웠는데 여기서 마지막 줄에 있는 공식을 계산할 때 더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공식에 대해서 알아보고 증명을 한 다음에 예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분산은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다 라는 공식입니다. 일단은 증명해보기에 앞서서
기대값 공식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기대값은요, x값과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라고 했었죠. 그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공식으로 표현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럼 여기서 이제 분산은 원래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었잖아요. 그럼 편차의 제곱이라는 거의 기대값이니까 이 속에 있는 거, 그러니까 x-m의 제곱에다가 그거에 맞는 확률을 곱한 다음에 다 더하면 된다. 그래서 편차의 제곱에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면 된다 라는 걸 배웠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공식을 제가 한번 전개를 해볼 텐데요. 자, x-m의 제곱을 전개하면 이렇게 될 거고, 오른쪽에 확률을 그대로 써보면 시그마의 중요한 성질이 더하기나 빼기는 따로따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개한 다음에 따로따로 써볼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x제곱 확률 마이너스 2mx 확률 플러스 m제곱 확률, 이렇게 각각각을 전개해서 따로 써줄 수 있다라는 게 시그마의 성질이었고요. 여기서 2m, m제곱이라는 값은 상수잖아요. 시그마 입장에서는 상수기 때문에 이거는 바깥으로 꺼낼 수 있다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럼 이때 벌써 좀 약간 느껴지어야 되는데, 뭐냐면 x제곱의 확률이 곱해져 있으니까 x제곱의 기대값이고요. 마이너스 2m의 x 확률이니까 이게 그냥 기대값이었죠. 그리고 m제곱에다가 확률을 더한 거래요. 확률을 더한 건 당연히 1이겠죠.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증명이 끝났는데요. 여기서 m은 평균이니까 그냥 기대값이잖아요. 그래서 이 파란색 식에다가 m 대신 2x를 대입해서 식을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 정리해보면 분산은 x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다 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서 분산을 어떻게 구하는지 한 번 더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풀어봤던 예제의 분산을 이제 이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분산을 구하기 위해선 평균을 먼저 구했어야 되는데, 평균은 제가 구해놨고요. 그럼 x제곱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x제곱을 다 써놓은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x제곱의 평균이니까 x제곱 값에다가 확률을 곱한 거를 다 더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x제곱의 평균을 계산한 거니까 여기에다가 평균을 제곱한 거를 빼면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정리해보면 제곱의 평균은 4800으로 구했었고요. 평균의 제곱은 68의 제곱이니까 4624가 나오더라. 그럼 마무리로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게 되면, 즉 4800에서 4624를 빼게 되면 176이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다 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예제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평균이 68인데 분산이 176이에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분산은 흩어진 정도라고 했는데 점수가 다 50점, 70점, 80점, 90점인데 흩어진 정도가 176이다 라고 하면 이 숫자가 의미하는 정도를 감을 잡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크잖아요. 그렇게 됐던 이유가 사실 우리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냈기 때문에 좀 과하게 이게 커져 있죠. 거기에다가 문제가 뭐냐면, 조금 이제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평균은 단위가 점인데 분산은 그럼 단위가 점 제곱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되면 제대로 흩어진 정도를 보여주기가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수학자들은 우리가 처음에 제곱의 평균을 계산했으니까 이 구해놓은 분산에다가 다시 루트를 씌우자. 그러면 제대로 흩어진 정도를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해서 도입한 개념이 바로 표준편차입니다. 즉 표준편차란 루트 분산이다. 그래서 분산의 루트를 씌워서 흩어진 정도를 제대로 표현해주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분산보다는 표준편차를 더 많이 사용하겠죠. 드디어 평균, 분산, 표준편차에 대해서 모두 공부를 해봤습니다. 의미도 중요하고요. 지금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러한 공식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평균은 x의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해라. 그리고 분산을 계산하는 공식은 두 개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 표준 편차는 기호로 이렇게 쓰게 되는데 분산의 루트를 씌워라. 그래서 시그마 x라고 읽고요. 이렇게 정의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확률 변수 ax 플러스 b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확률 변수 ax 플러스 b가 도대체 뭘 뜻하는 거냐라는 걸 먼저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x가 0, 1, 2라고 했을 때 확률이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x 플러스 2라는 확률 변수라는 건 말 그대로 x의 값에 3을 곱한 다음에 2를 더한 값들을 생각하라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계산되겠죠? 여기서 주의사항은 이 변수의 값들만 이렇게 변하고요. 확률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확률 변수라는 걸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하고 가셔야 일단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싶은 건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ax 플러스 b의 의미가 이런 거였는데 교과서에서는 이거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공식을 안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x를 10명의 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x 플러스 20이라는 확률 변수는요. 말 그대로 이 키에다가 다 20씩 더한 값이에요. 그러면 이걸 같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나타나는데 당연히 모든 데이터에 20씩 더했으니까 평균은 그냥 20이 늘어나겠죠. 근데 분산은 어떤가요? 데이터에 다 20을 더했다고 해서 흩어진 정도가 달라지지는 않기 때문에 x 플러스 20의 분산이나 그냥 x의 분산은 똑같다라고 할 수 있고요. 당연히 표준 편차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일단 x 플러스 20 뒤에다 뭔가를 더했을 때는 평균만 변하고 분산 표준 편차는 똑같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한번 해보죠. 자, 역시 10명의 키가 있는데 이걸 x라고 했을 때 2x라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2x라는 건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의 키에 다 2배씩 한 이런 데이터잖아요. 그럼 일단 직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모든 데이터가 2배가 됐으니까 평균도 2배가 될 거라는 건 굉장히 쉽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흩어진 정도인 분산은 어떻게 될까요? 이 데이터가 흩어진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냥 예를 들어서 이 두 개의 차이를 한번 관찰해 보면 지금은 간단하게 보면 3칸이거든요, 차이가. 근데 EX 입장에서 보면 6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데이터가 2배씩 되면서 차이도 2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표준 편차가 2배가 되겠구나, 그죠? 근데 분산은 제곱한 거니까 이 2배의 제곱, 그러니까 4배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명하지 않고 이렇게 직관적으로 좀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해서 일반화시켜보면 이렇게 소개해 줄 수가 있습니다. 확률 변수 뒤에 플러스 b가 있으면 다 이제 데이터가 b씩 더해지는 거니까 평균도 b가 더해질 거고 앞에 a가 곱해져 있으면 평균도 a배가 될 거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고요. 분산이나 표준 편차에서는 뒤에 플러스 b가 있는 거는 영향을 못 미치는데 앞에 a는 표준 편차가 a배 될 거기 때문에 분산은 a 제곱배가 될 것이다 라는 건데 여기서 주의사항은 a가 음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절대값을 씌워야 된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판단하는 방법을 좀 정리해드리자면 x를 딱 보자마자 일단 시행을 여러 번 하는가 그리고 독립적으로 하는가 라는 걸 만족하고요. 그때 x를 특정 사건이 일어날 횟수라고 정의하는가 라는 걸 체크했을 때 둘 다 만족한다면 x는 이항분포를 따른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고. 안녕하세요. 설레는 수학의 홍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이항분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항분포의 뜻입니다. 이항분포를 제대로 배우려면 독립시행의 확률에 대해서 복습을 해봐야 됩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이러한 문제를 우리는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했어요. 시행을 여러 번 했을 때 특정 사건이 몇 번 일어날 확률, 이런 거를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불렀고요. 이렇게 계산했었습니다. 6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했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6분의 4
즉 3분의 2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 A가 3번 일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3분의 2를 3번 곱하고 그러면 A가 안 일어나는 게 2번 되는 거니까 3분의 1을 2번 곱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앞에다가 5C3을 곱해서 확률을 계산했었는데 이 5C3이라는 건 사건 A가 언제 일어나는지 그것들을 결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곱해주는 값이었습니다. 이러한 독립시행의 확률 문제에서 이렇게 바꾸게 되면 이것은 확률 변수가 되는데요. 이러한 확률 변수가 따르는 분포, 그것을 우리는 이항분포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포를 이항분포라고 한다라는 거냐면요. 이 문제를 일반화시켜 볼게요. 한 시행을 n번 반복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날 횟수로 확률 변수를 정의하면 이러한 확률 변수가 따르는 분포를 우리는 이항분포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했을 때 x는 이항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이항분포를 영어로 이렇게 표기하는데 이 앞에 b를 따서 기호로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이 기호에서 n과 p가 어떤 건지 알고 지나갈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n은 눈에 보이시겠지만 어떤 시행을 반복한 횟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행을 반복한 횟수가 n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p는요. 우리는 지금 특정 사건이 일어날 횟수로 확률 변수를 정의했는데 그 특정 사건이 일어날 확률, 그것을 p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따서 b, n, p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이항분포에서의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어떤 시행을 n번 반복한다고 했는데 이때 이 n번 반복하는 걸 독립적으로 시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독립적으로 시행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을 꺼내는 시행을 3번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꺼내고 다시 공을 집어넣는다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꺼내나 두 번째 꺼내나 어차피 다시 집어넣어서 이렇게 꺼낼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무엇을 꺼낸 게 두 번째 꺼낼 때 영향을 못 미칩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영향을 못 미치도록 반복하는 것을 독립적으로 시행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럼 언제는 독립적이지 않냐?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공을 3번 꺼내는데 꺼낸 다음에 다시 넣지 않는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1을 꺼냈으면 이제 1은 지워지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공을 꺼내고 또 세 번째 공을 꺼낼 때 안 집어넣은 상태로 꺼낸다고 해보죠. 그러면 첫 번째에 어떤 공을 뽑았는지에 따라서 두 번째 공을 뽑을 확률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시행을 반복하는 게 독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거는 이항분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항분포 상황은 이런 게 아니라 시행을 반복할 때 독립적으로 반복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어야 합니다. 즉 정리해 보자면 x를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어떤 시행을 n번 반복한다. 그때 독립적으로 반복해야 되고 그때 특정 사건 A가 일어날 횟수라고 확률 변수를 정의하게 되면 그 확률 변수의 분포를 이항분포라고 부르고 기호로 이렇게 쓴다 라는 겁니다. 이제 이항분포의 뜻을 정리해 봤는데 이항분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확률 변수가 이항분포를 따르는지 판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통해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일단 100명에게 판매한다라는 걸 딱 보는 순간 아, 판매라는 시행을 100번 하는구나 이렇게 읽을 줄 알아야 되고요. 이때 이 시행을 반복할 때 독립적으로 반복하는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거 없으니까 독립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재구매하는 인원수 그거를 X라고 정의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거는 재구매라는 특정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라고 볼 수 있잖아요. 재구매하는 인원수라는 건 재구매를 몇 번 했는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항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때 100번 시행한 거고 특정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60%, 0.6이라고 지어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어떤 x라는 확률 변수를 이렇게 줬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이제 먼저 눈에 띄어야 되는 건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20번 반복했다. 이러면 이항분포가 아닌가라는 걸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고, 일단 먼저 체크해야 되는 건 이 20번 시행할 때 독립적으로 했는지를 체크해야 되는데, 이때는 독립적으로 시행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x를 뭐라고 정의했는지 보면 동전이 모두 앞면이 나오는 그 특정 사건이 일어날 횟수로 x를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항분포가 맞고요. 20번 반복했기 때문에 20, 동전이 모두 앞면이 나온다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4분의 1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예제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확률 변수 x를 이렇게 줬어요. 주머니가 있는데 한 개의 공을 2번 꺼낸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 꺼내기라는 시행을 2번 했는데 이때 체크를 딱 해보니까 만약에 다시 집어넣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반복적인 시행은 독립적으로 시행한 게 아니죠. 그러면 이항분포를 따르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판단하는 방법을 좀 정리해드리자면 x를 딱 보자마자 일단 시행을 여러 번 하는가, 그리고 독립적으로 하는가 라는 걸 만족하고요. 그때 x를 특정 사건이 일어날 횟수라고 정의하는가 라는 걸 체크했을 때 둘 다 만족한다면 x는 이항분포를 따른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이때 n과 p를 구하고 나면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항분포의 확률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확률을 구하는 걸 생각해 볼 건데요. 일단 x를 화면과 같이 정의하면 주사위를 5번 던지는 거고요. 특정 사건이 일어날 횟수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x는 이항분포를 따른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때 5번 던지는 거니까 일단 n이 5가 되는 거고, 6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1, 2, 3, 6이니까 6분의 4가 되겠죠. 그래서 x는 이러한 이항분포를 따른다 라고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때 일단 x가 될 수 있는 건요, 횟수니까 0부터 5까지의 자연수가 될 거고요. 이때 이러한 확률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볼 건데요. 자, x가 3이라는 거를 이제 해석을 해보면 결국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6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이 3번 일어난다 라는 거기 때문에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이때 6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6분의 4이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 우리가 배웠었죠. 그래서 5번 중 3번 일어나는 거니까 5C3에다가 6분의 4가 3번, 6분의 2는 2번, 이렇게 해서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항분포는요, 확률을 독립시행의 확률로 구할 수 있는 그런 분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어 x가 0일 때는 5C0에다가 6분의 4 0번, 6분의 2 5번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모든 x에 대해서 확률을 독립시행의 확률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런 게 바로 확률 분포표가 되는 그런 분포가 바로 이항분포가 되겠고요. 이항분포를 따를 때 확률 질량함수는 당연히 독립시행의 확률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때 x는 당연히 0부터 5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항분포에서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되고요.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화면과 같이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3번의 타석에 들어선다 라고 했으니까 일단 시행을 3번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거고, 독립적으로 하고 있죠. 그랬을 때 안타를 치는
횟수를 확률 변수로 정의했기 때문에 이건 이항 분포가 맞고, 시행 횟수는 3번이고 안타를 칠 확률이 0.3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분포를 따른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x가 2일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이제 이거를 잘 번역을 해보면 되는 건데, 결국 3번 중 안타를 2번 칠 확률을 구하라는 거니까 독립시행의 확률로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해 볼 건데요. 말 그대로 안타를 치는 횟수가 x일 확률이니까 독립시행의 확률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은 x가 뭐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0부터 3까지를 가질 수 있다 라고 말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항분포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항분포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여러분이 공식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교과서에서도 증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x가 이러한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다고 했을 때 기대값의 공식은 np고 분산은 npq다. 여기서 q는 1-p다 라는 게 알려져 있고, 표준 편차는 당연히 분산의 루트를 씌운 거니까 루트 npq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증명은 생략하고 문제 풀이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x가 이러한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랬을 때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그대로 공식을 써서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np니까 12 곱하기 4분의 1이라서 3. 그리고 분산은 npq니까 12 곱하기 4분의 1, 그리고 q는 1-p이기 때문에 4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계산하시면 4분의 9고요. 표준 편차는 그냥 루트를 씌우면 되는 거니까 루트 npq, 즉 루트 4분의 9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분의 3,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조금 더 어렵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100번의 자유투를 던진다. 그때 성공한 횟수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이항분포고요. 100, 성공할 확률인 0.9를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기대값이나 표준 편차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겠는데요. 기대값은 일단 np니까 100 곱하기 0.9, 즉 90이 될 거고,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0 곱하기 0.9 곱하기 0.1이 될 거고, 다 계산하면 루트 9가 되기 때문에 3. 따라서 이거 두 개를 더하라는 게 문제였으니까 93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설레는 수학의 홍쌤입니다. x를 1000명의 키라고 하면 이것은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키라는 건 182, 183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변하는 수치이기 때문이죠. 지난 시간까지는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 다뤘고요.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는 표 함수 그래프 같은 걸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는 표로는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연속 확률 변수는 함수로 분포를 나타내게 될 건데, 어떤 함수로 분포를 나타내게 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연속 확률 변수의 분포를 어떻게 나타내고자 했는지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서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x를 1000명의 키라고 했습니다. 제가 엑셀에다가 1000명의 키를 실제로 무작위로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어떤 히스토그램이냐면 x축은 키인데 y축이 조금 독특하죠. 먼저 y축을 저렇게 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160에서 170 사이가 348명이 있다고 치면 상대도수, 그러니까 확률이죠. 이것은 1000명 중에 348명. 그래서 0.348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거를 계급의 크기로 나눈 걸로 그 y좌표를 설정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급의 크기라는 건 10이죠. 그걸로 0.348을 나누는 겁니다. 그거를 y좌표로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값이 바로 10분의 0.348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160에서 170 사이의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0.348인데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이게 넓이가 됩니다. 아니 선생님 무슨 말씀이신가요? 제가 색깔을 다르게 표시한 직사각형의 넓이가 된다는 건데 밑변의 길이가 지금 10이고요. 높이는 10분의 0.348이 됐잖아요. 제가 10으로 나눴었으니까. 그러면 이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게 되면 0.348만 남으니까 실제로 넓이가 되겠죠. 즉 그래프를 그릴 때 y좌표를 이런 식으로 설정하면 확률이 넓이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그래프를 더 간격을 좁힙니다. 그러니까 도수분모표에서 그 구간의 크기를 이렇게 5로 줄여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질 텐데 마찬가지로 확률은 넓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넓이를 실제로 더하면 160 이상 170 이하가 되는 확률이 나온다 라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구간의 크기를 점점 줄이는 겁니다. 제가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구간의 크기를 1로 줄여봤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끝에가 160이 될 거고 그 다음이 161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프를 쭉 그려봤는데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확률이 넓이가 된다 라는 거고 170이 어딘지 찾아보면 여긴데 그러면 이 넓이를 쭉 더한 게 바로 확률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간을 한없이 줄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넓이가 확률이 되는 이런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이런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는데요. 이제부터는 이러한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예제를 통해서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러한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 확률 밀도 함수로 연속 확률 변수의 분포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첫 번째 성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질은 확률 밀도 함수의 함수값은 음수가 될 수 없다 라는 건데요. 이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이러한 넓이가 확률이 되는 거였기 때문에 항상 함수값이 0 이상이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성질은요. 이러한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넓이가 확률이 되는 그런 함수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지면 A에서 B 사이의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그냥 A에서 B까지의 이러한 넓이를 계산하면 확률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A부터 B까지 이 사이에서 곡선과 X축 사이에 있는 그 넓이가 바로 확률이 되는 그런 함수다 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도 중요한 성질인데요. 확률 밀도 함수의 전체 넓이, 그러니까 정의역 전체에서의 이 넓이는 결국 이러한 확률을 다 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넓이는 확률의 총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1이겠죠. 그래서 전체 넓이는 1이다 라는 성질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성질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질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연속 확률 변수에서 x가 a일 확률은 넓이가 0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떤 점에서의 확률은 0이 된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직관적으로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예를 들어서 x를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했을 때 x가 10이래요. 그럼 정확히 10분인데 뭐 이게 시간이 10.000001분일 수도 있고 뭐 10.005분일 수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10분이 될 확률은 한없이 작겠죠. 그래서 0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연속 확률 변수에서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의 확률은 0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이해한다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두 개가 같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에 거랑 밑에 거의 차이점은 A가 포함되나 안 포함되나 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확률에는 차이가 없겠죠.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두 개 값까지 이 네 개가 모두 같다라는 것을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내용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의 분포는 이러한 확률 밀도 함수로 나타내게 되는데,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은 4가지가 있다 라는 거였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4가지 성질은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예제를 하나 풀면서 이러한 성질들을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러한 그래프를 가지고 있는 함수가 확률 밀도 함수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1번은 K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그럼 일단 떠올려야 되는 게 전체 넓이가 1이라는 성질이 있었죠. 그러면 일단 이 전체 넓이를 구해봐야 되는데, 먼저 이 직사각형의 넓이부터 계산해보면 가로 곱하기 세로라고 할 수 있고, 이 빗금친 부분은 결국은 지금 사다리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이는 4분의 1이고 요 길이가 K이고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1이기 때문에 넓이 계산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1이기 때문에 이걸 계산해보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거고요. 요게 1이니까 이 부분을 계산하면 지금 8분의 3이거든요. 그래서 2분의 1K가 1-8분의 3, 즉 8분의 5기 때문에 양변에 2를 곱하게 되면 K는 4분의 5다 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2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이때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이때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3보다 큰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면 이게 확률이 된다 라는 것을 떠올리면서 이 넓이를 계산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 넓이 또한 지금 사다리꼴이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사실 2분의 3에서의 함수값을 구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fx 자체의 식을 구해서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이렇게 점선을 찍어봤는데 요 길이 두 개가 같을 거 아니에요. 중점이니까. 따라서 얘가 4분의 5와 4분의 1의 중점이 될 거고, 이걸 계산해보면 4분의 3이 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2분의 1이고 여기는 아까 전에 구한 K값 4분의 5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역시 사다리꼴 넓이 공식을 쓰게 되면 이 넓이를 계산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넓이가 곧 확률인 거니까요. 확률은 사다리꼴의 넓이인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4분의 2 더하기 4분의 5 곱하기 높이인 2분의 1이 될 거고요. 끝까지 계산해보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16분의 7이 정답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설레는 수학의 홍쌤입니다. 과거에는 어떤 현상을 관찰한 결과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면 자료가 부족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당연히 정규 분포가 나온다 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정상적인 분포라는 뜻에서 정규 분포, 노멀이라고 이름을 붙여줬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분포인 정규 분포에 대해서 뜻부터 시작해서 확률을 계산하는 것까지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규 분포의 뜻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어떤 확률 변수 x의 분포가 정규 분포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어려운 확률 밀도 함수를 갖는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는 식을 기억하기보다는 이 fx의 그래프를 기억하면 되는 거고요.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일단 이 m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리고 여기 시그마와 m이 이 확률 밀도 함수 식에 있는데 이게 실제로 x의 평균이 되고요. 이게 실제로 확률 변수 x의 표준 편차가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기호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정규 분포를 영어로 노멀이라고 했기 때문에 n이라고 쓰고, 이 식 자체가 m과 시그마에 의해서 완벽하게 결정되고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평균과 표준 편차의 제곱, 즉 분산을 같이 제시를 해줘야 정규 분포를 정확하게 표현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호 표현을 여러분이 일단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정규 분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이 그래프, 정규 분포 곡선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정규 분포 곡선은 당연히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확률 밀도 함수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한 번 더 그려보면 이런 종 모양이 된다라고 했었는데요. 확률 밀도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프 아래에 있는 총 넓이가 1이 돼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고요. 두 번째는 확률을 계산할 때는 넓이로 계산한다 라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부터 B까지의 이 넓이가 바로 X가 A 이상 B 이하가 될 확률이라는 거죠. 확률을 구할 때 넓이로 구할 수 있다 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그래프를 계속 보면서 느끼시겠지만 대칭입니다. 특히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중요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성질을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정규분포 곡선은 평균과 표준 편차에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변하거나 표준 편차가 변하면 그래프가 변화하게 될 텐데요. 어떤 식으로 변화하게 되는지는 제가 그래프 프로그램인 지오지브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평균이 1이고 표준 편차가 0.3인 상태로 각각을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평균을 이렇게 키우면요. 그리고 줄이면, 키우면, 줄이면 그래프가 어떻게 변한다는 게 보이시죠? 모양은 변하지 않고요. 평균이 이 대칭축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칭축이 말 그대로 옮겨가는 형태로 그래프가 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표준 편차를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표준 편차가 0.3인 상태로 표준 편차를 줄이면 그래프 모양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가 계속 이렇게 더 얄쌍해지고 더 높이는 올라가는 형태가 됐다가 표준 편차를 이렇게 키우게 되면 더 펑퍼짐한 모양이 된다는 것을 관찰해 볼 수가 있죠. 실제로 표준 편차가 크다라는 건 자료가 더 많이 흩어져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평균 근처에 모여 있지 않고 많이 흩어진 상태의 그래프가 되고요. 반대로 표준 편차를 줄이게 되면 말 그대로 더 퍼져 있지 않은 분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얄쌍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 사실을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정규분포 곡선은 평균과 표준 편차에만 영향을 받는다. 그래프가 바뀐다라는 건데 평균은 위치만 변화시킨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프는 변하지 않은 상태로 대칭축의 위치만 변하기 때문에 평균이 커지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평균이 작아지면 그래프가 왼쪽으로 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서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평균이 1일 때는 이렇게 그려진다면 평균이 5인 그래프는 말 그대로 모양은 똑같고 대칭축이 5인 상태로 그래프가 그려질 테니까 이렇게 두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죠. 자, 두 번째, 표준 편차는 모양에만 영향을 줬었습니다. 위치는 평균이 결정하는 거고 표준 편차는 모양을 결정해 줬었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초록색 이 정규분포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5면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했었죠? 자, 표준 편차가 크다라는 건 자료가 더 퍼져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펑퍼짐한 모양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즉, 표준 편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펑퍼짐하고 그 최대값, 그러니까 높이가 낮아지는 그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더라 라는 거고요. 지금 정리해드린 내용 자체가 기출문제에 다양하게 활용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확통 시간이 아니라 막 미적분 시간 같은데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 우리의 목표는 이러한 확률을 구하는 건데요. 확률을 구하려고 보니까 이걸 적분해야 되죠. 확률은 넓이로 구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걸 적분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적분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부정적분을 구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근사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그때 당시에 수학자분들은 이러한 적분의 근사값을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근사값을 예를 들어 다 구해놨다고 쳐볼게요. 근데 표준 편차가 2인 거를 또 생각하면 처음부터 근사값을 또 다시 다 구해야 돼요. 그러면 정규분포라는 걸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이해해 나가기가, 확률을 계산해 나가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수학자들이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역시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인데요. 일단 첫 번째 방법은 가장 다루기 쉬운, 가장 상큼한 형태의 정규분포에 확률을 근사값을 다 구해놓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평균이 실제로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이런 걸 표준 정규분포라고 하는데, 이 표준 정규분포의 근사값, 아까 전에 봤던 그 적분의 근사값들을 다 구해서 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획기적인 생각이었던 건데, 모든 정규분포 확률을 이 표준 정규분포 1번에서 구해놨던 그 확률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냈어요. 그걸 우리는 표준화라고 부르고요. 이런 방법을 택함으로써 새로운 정규분포가 나타났을 때 근사값을 다 구할 필요 없이 표준 정규분포로 변환시켜서 확률을 계산해낸다 라는 굉장히 이 상큼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셨습니다. 이제 이러한 방법들을 차근차근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표준 정규분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 정규분포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다루기 쉬운 형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보통 기호로 우리가 Z라고 쓸 거예요. 그리고 이 표준 정규분포에 대한 이 넓이, 그러니까 확률의 근사값을 다 구해놓는다고 했는데, 막무가내로 구해놨다기보다는 0부터 Z까지 이러한 넓이의 근사값들만 다 계산을 해놓았어요. 그거를 표로 만든 게 표준 정규 분포 표라는 건데요. 일단은 이 표를 읽는 방법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 여기 .083이라는 건 이게 지금 확률이기 때문에 점 앞에는 다 0이에요. 1보다 클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0.2랑 0.01에 대응되기 때문에 0.21에 대응되는 값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여기 말한 0.083이라는 건 0부터 0.21까지의 그 넓이, 그 확률을 이렇게 표에다가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이러한 값들을 그냥 0부터 0.01, 0부터 0.02, 0부터 0.03까지의 넓이를 다 계산해서 확률의 근사값을 다 구해 놨는데요. 왜냐면 이 확률만 알면 나머지 모든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를 수학자들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일단은 많이 사용하는 성질 하나가 뭐냐면 이 절반의 넓이가 당연히 0.5다라는 거. 왜냐면 총 넓이가 1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절반의 넓이가 0.5라는 것을 이용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형태의 확률들을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Z가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고 싶어요. 이런 건 정규분포표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확률을 어떻게 구할지 한번 살펴보니까 1보다 작거나 같은 쪽이기 때문에 요 전체 넓이가 되는데 0부터 1까지의 확률은 우리가 표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넓이는 0.5라는 거 이미 알고 있으니까 0.5에다가 0부터 1까지의 확률을 더하게 되면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새로운 확률을 계산해 줄 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하면 이러한 형태의 확률들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가장 대표적인 성질인 대칭성, 이 대칭이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확률들을 구해낼 수가 있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까지의 확률을 구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칭적이기 때문에 2부터 3까지의 확률과 같겠죠. 그러면 이걸 이용해 가지고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까지의 확률을 제가 계산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은 0부터의 확률이잖아요. 그러면 이 2부터 3까지를 구한다고 생각했을 때 0부터 3까지, 지금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한 0부터 3까지의 확률에서 이 부분을 빼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0부터 2까지의 확률을 빼게 되면 결국 우리는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까지의 확률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예제를 좀 더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할 때는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0.5에다가 0부터 2까지의 확률을 구해서 이거를 더하면 되는 거고 0부터 2까지의 확률은 보통 문제에 그냥 주어지던지 표에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0.477이라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0.9772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마이너스 1부터 1.5까지 확률을 구하는 상황을 또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확률은 표에 있을 거고요. 그죠? 그래서 0부터 0.15까지의 확률은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제가 지금 동그랗게 표시한 요 넓이인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확률은 그냥 대칭성을 이용하면 0부터 1까지의 확률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0부터 1까지의 확률도 역시나 나와 있겠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그냥 표나 문제에 주어져 있는 값을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두 개를 더한 게 정답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답은 0.7745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정규분포, 일반적인 정규분포의 확률을 계산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목표는 일반적인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는 표준화 작업인데요. 그 표준화 작업을 통해서 확률을 계산해 보도록 할 건데 핵심은 다음과 같은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규분포가 주어진다 라고 할 때 그 x라는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빼고요. 그걸 표준 편차로 나눈 이러한 새로운 확률 변수는 항상 표준 정규분포가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x가 예를 들어서 정규분포인데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그냥 시그마인 정규분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런 값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 평균을 빼고 시그마로 나누는 순간 표준 정규분포, 즉 z로 변한다는 거니까요. 부등식에서 다 똑같은 값을 빼고 똑같은 값으로 나누더라도 부등호는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당연히 확률이 같을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한 거죠? 다 평균을 빼고 다 표준 편차로 나눈 거예요. 근데 이 순간 가운데에 있는 요게 z가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결국 z에 대한 표준 정규분포에 대한 확률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연습했던 것처럼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구체적인 예제를 통해서 한번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정규분포의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걸 딱 보는 순간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라. 그러면 z가 된다 라고 했으니까 그 작업을 제가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눈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왼쪽에 있는 건 0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5분의 10이니까 2가 되기 때문에 0부터 2까지 지금 문제에 나와 있듯이 0.477이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실생활 예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를요. 한라봉 한 개의 무게라고 두게 되면 문제에 나와 있듯이 평균이 270이고 표준 편차가 40인 정규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무게가 250 이상 280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거의 값을 구해라 라고 문제에 나온 건데요. 그러면 표준화를 시키는 거예요. 즉 평균을 빼고요. 270 표준 편차로 나눕니다. 그 순간 가운데는 z로 바뀌게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똑같이 빼주고 똑같이 나누면 같은 확률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왼쪽과 오른쪽을 계산해 주기만 하면 되는 건데요. 40분의 마이너스 20이니까 마이너스 0.5 그리고 오른쪽 거는 40분의 10이니까 0.2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계산하려고 하니까 문제에 나와 있는 거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값을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자, 표준 정규분포의 그림을 그려놓고요. 상황을 보니까 이런 값을 구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럼 우선 0부터 0.25까지는 문제에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초록색 부분인데 이것도 역시 마이너스 0.5부터 0까지는 0부터 0.5랑 똑같기 때문에 문제에 나와 있는 0.1915를 쓰게 되면 정답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을 더하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정교분포 그래프의 가장 큰 특징, 바로 대칭성입니다. 이러한 대칭성을 바탕으로 많은 문제들이 출제되는데요. 즉, 정교분포 곡선의 성질을 이용한 여러 문제들이 수능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제 말이죠. 이 식을 보고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이번 영상의 목표는 정규분포 곡선의 특징을 이용해서 이러한 식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을 길러드리고자 합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유형입니다. 표준 정규분포가 있습니다. G가 A보다 클 확률과 Z가 A보다 작을 확률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넓이가 같기 때문에 두 확률은 같습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제가 지금 화면에 써드리는 식을 올바르게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주어진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자, A가 양수일지 음수일지 모르겠지만 편의상 A가 음수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이 부분인데 B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이 확률과 같다 라는 걸 보는 순간 A와 B가 원점을 기준으로 정반대에 있구나.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B와 같겠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빨간색 조건을 보고 A가 마이너스 B랑 같다라는 것을 추론해내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한테는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번에는 일반적인 정규분포에서 이러한 식이 주어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A가 N보다 작다라고 가정을 좀 해보면 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과 B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같으려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따라서 M을 기준으로 A와 B가 대칭적인 위치에 있겠죠. 이걸 다시 말해보면 A와 B의 중점이 평균 M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A가 M보다 큰 상황을 그래프를 그려보더라도 마찬가지의 관계가 성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이러한 조건을 해석하는 연습을 좀 해봤는데요. 실제 기출문제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분산이 16이다 라는 거는 그냥 표준편차가 4라는 거니까 간단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문제의 핵심은 가조건이 될 텐데요. 계속해서 저랑 연습해 봤듯이 우선 그래프를 그려서 이 식을 해석하는 겁니다. 자, 정규분포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고 해봤을 때 평균은 모르는 상태잖아요. 근데 64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과 5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겠죠. 이걸 다시 해석해 보면 가조건으로부터 56과 64의 중점이 M이구나. 그래서 이런 식이 성립하는구나 라는 거로부터 평균이 60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X는 60,4의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한테 구하라고 한 건 X가 68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표준화를 하면 되겠죠. 자, 평균을 빼고 표준편차로 나눕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될 텐데요. Z가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0.5에다가 0부터 2까지의 확률을 더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쭉 계산해 보시면 답은 0.9772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겠죠. 이제 두 번째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인데요. 화면에 보이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먼저 관찰해 봐야 되는 건 A는 변할 수 있는 값이지만 이 둘의 차이가 항상 1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A가 여기 있으면 A 플러스 1이 여기 있어서 이 넓이가 될 거고요. 예를 들어서 A가 더 큰 값이라고 한다면 여기 A가 있으면 A 플러스 1은 여기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넓이가 될 텐데 이러한 넓이들 중에서 가장 큰 게 언제냐 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그래프 프로그램으로 A부터 A 플러스 1까지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A의 값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언제 이 넓이가 최대가 될까요? 정답부터 말씀해드리면 이런 식으로 정가운데에 있을 때가 최대가 됩니다. 지금 이 가운데에 있는 넓이보다
살짝 A가 커졌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넓이가 생긴 만큼 요 넓이가 없어진 건데 왼쪽에는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감소하고 있는 오른쪽 파란색 넓이에 비해서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넓이인 파란색 부분이 추가되고 더 큰 넓이인 빨간색 부분이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 가운데에 있는 상황, 그때가 바로 이 넓이가 최대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A부터 A 플러스 1까지의 확률이 언제 최대냐? 정확히 이렇게 가운데에 있을 때가 이 확률이 최대가 된다. 이 넓이가 최대가 된다라는 거고요. 따라서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겠죠. 즉 A와 A 플러스 1의 중점이 0일 때 그때 이 확률이 최대가 된다는 거고요. 이걸 계산해 보면 2A 플러스 1이 0이라는 거니까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이 확률이 최대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만 더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인 정규분포가 주어졌을 때 일단 이거 두 개가 차이가 일정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6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그려질 때가 최대라는 거를 우리가 기억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말은 2a-1과 2a 플러스 5의 중점이 평균 m이 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식이 성립하겠죠. 따라서 이걸 2로 나눈 게 평균 m이 된다. 이 관계식이 성립할 때 이 확률, 이 넓이가 최대가 된다 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 아까부터 이 차이가 일정하다라는 걸 강조하시던데 차이가 일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나요? 좋은 지적입니다. 지금 제가 써놓은 문제는 차이가 일정하지 않죠. 차이가 2a 플러스 1입니다. 그러니까 변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도 정 가운데일 때가 최대가 되느냐? 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A가 여기 있고 3A 플러스 2가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이때가 최대가 되느냐?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때 최대라는 보장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일정하지 않을 때는 이때 최대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제가 그래프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부터 3A 플러스 1까지의 확률을 그래프 프로그램에다 그려봤는데요. 지금 정가운데 있을 때 넓이가 0.25, 즉 확률이 0.25인데 오른쪽으로 가면 점점 커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여기만 해도 0.35로서 가운데에 있는 데보다 더 크잖아요.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작아지고 오른쪽으로 갔을 때 가운데 있을 때보다 점점 커지다가 다시 작아진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차이가 일정하지 않다면 정가운데일 때가 최대라는 보장을 할 수 없다 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실제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분포 따를 때 이렇다고 했는데 먼저 이걸 딱 보는 순간 이거부터 체크하는 거예요. 둘의 차이가 일정한가? 실제로 2a 플러스 3에서 2a-5를 빼보면 8이니까 차이가 일정합니다. 그러면 언제 최대라고요? 이렇게 실제로 그래프를 그렸을 때 2a-5부터 2a 플러스 3까지의 이 확률, 이 넓이가 정가운데에 위치할 때, 그러니까 2a-5가 여기 있고 2a 플러스 3이 여기 있는 이 상황일 때 이 확률, 이 넓이가 최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식을 세울 수 있겠죠. 2a-5와 2a 플러스 3의 중점이 7이 되는 거니까 이거 두 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게 7이다 라는 거고요. 쭉 계산해서 상수 a 값을 구해보면 실제로 a가 4라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가 4일 때 이 확률이 최대가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설레는 수학의 홍쌤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항분포의 분포 형태는 점점 정규분포에 가까워져 가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왜 근사시키는지부터 구체적으로 근사시키는 방법과 확률을 정규분포로 구하는 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근사시키는지는 대표적인 예제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문제를 보고 이항분포가 충분히 공부가 돼 있으신 분은 x라는 확률 변수를 이런 식으로 둬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150명 중에 도보로 등교한 학생 수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x라는 확률 변수를 이렇게 두게 되면 이것은 이항분포가 되겠죠. 시행 횟수는 150이고요. 도보로 등교할 확률이 40%라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항분포가 되겠습니다. 이때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66명 이상일 확률이기 때문에 x가 66 이상일 확률이고요. 근데 여기서부터 뭔가 좀 잘못된 거를 느끼실 텐데 x가 66일 때 확률부터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항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를 이용하면, 독립시행의 확률을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67일 확률도 구해서 더해줘야 되고 68일 확률도 구해서 더해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150일 확률까지 다 구해가지고 더해줘야 되는 문제가 돼버렸단 말이죠. 지금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 각각의 값을 계산하는 거 그리고 이것들을 더하는 게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확률을 계산할 때 이제 다른 방식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규분포로 근사시키는 방법을 택하게 되는 겁니다. 영상 초반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항분포는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점 정규분포 모양에 가까워져 갑니다. 그래서 처음은 이항분포가 정규분포와 가깝지 않았지만 n이 50, 60 이렇게 커져가면서 이런 대칭적인 종 모양 형태가 된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실제로 제가 정규분포 그래프를 빨간색으로 그려봤는데 상당히 비슷한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죠. 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이항분포는 근사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규분포로 근사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요. 항상 근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n이 충분히 클 때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근사시킬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그 통계학 체계를 보면 n이 충분히 크다라는 조건을 이런 식으로 제시해 주기도 해요. 어쨌든 n이 충분히 클 때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근사시켜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게 매우 중요한 거고요. 이때 정규분포에서 왼쪽에는 평균, 오른쪽에는 표준 편차의 제곱, 즉 분산을 쓰게 돼 있는데 이미 우리는 이항분포의 평균과 분산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알고 있죠. 이항분포의 평균은 np고 분산은 npq잖아요. 그래서 이항분포는 n이 충분히 크면 정규분포로 근사시킬 수 있고요. 이 어떤 정규분포인지까지 우리가 바로 알아낼 수 있구나 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통해서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복잡한 확률 계산을 해낼 수 있다. 이항분포의 확률 계산을 정규분포로서 해낼 수 있다 라는 거겠죠. 구체적인 예제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봤던 예제였죠. 150명 중에서 도보 등교하는 학생이 66명 이상일 확률이었기 때문에 x를 이렇게 두면 이항분포였고요. 그래서 지금 x가 66 이상일 확률을 구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표준 정규분포에 대한 확률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정규분포로 근사시켜서 계산하라는 거고요. 이때 평균 np와 분산 npq를 계산하면 정확히 어떤 정규분포에 근사시킬 수 있는지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계산을 쭉 해보니까 평균은 60, 분산은 36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정규분포에 근사시킬 수 있구나 라는 거를 구할 수가 있겠고요. 이걸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정규분포의 확률은 우리가 표준화를 통해서 구하는 거였고요. 평균을 똑같이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누게 되면 이게 바로 Z로 바뀌어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확률이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이때 1 이상일 확률은 0.5에서 0.3413을 빼면 되는 거니까 답이 0.1587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안녕하세요. 설레는 수학의 홍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표본조사부터 표본 평균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본조사의 뜻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키, 그 키의 평균을 구해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키를 조사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렇게 임의로 일부 인원을 추출을 해서요, 이 100명의 키의 평균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 100명의 키의 평균을 가지고 우리나라 청소년의 키를 추론해내는 과정을 거치죠. 이런 과정을 통계적 추정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용어를 좀 정리해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키들을 모집단, 그리고 그의 평균을 모평균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100명을 추출한 이것을 표본이라고 부르고, 이 100명이라는 것을 표본의 크기라고 불러줍니다. 그리고 이 100명의 키의 평균, 우리가 구했던 이 100명의 키의 평균을 표본 평균이라고 불러주게 되죠. 이 통계적 추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해봐야 되는 건 표본 평균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표본 평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본 평균은 확률 변수다 라는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은데요. 표본 평균이라는 건 말 그대로 모집단에서 일부를 추출해서 만들어진 평균이고요. 이거를 기호로 X바라고 쓰고 읽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100명의 키의 평균이라고 정의한 이 표본 평균은 실제로 확률 변수가 되는데요. 왜 그런지 간단하게 설명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표본을 하나 추출했습니다. 그러면 표본 평균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표본이라는 건 계속해서 추출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X바라는 값을 우리가 100명의 키의 평균이라고 했을 때 이 X배라는 건 변할 수 있는 변수가 되겠죠. 그리고 확률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X바가 173.5 이럴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X바의 분포에 따라서 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변수고 확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는 확률 변수라고 불렀습니다. 표본 평균 X바가 확률 변수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X바가 확률 변수니까 그 확률 변수의 분포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표본 평균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고 싶은데요. 자, 우선 모집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N명을 이번에는 이미 추출한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X바라는 것은 N명의 키의 평균이 될 텐데요. 여기서 모집단의 평균을 모평균, 모집단의 분산을 모분산, 모집단의 표준편차를 모표준편차라고 부르고요. 보통의 이런 기호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표본 평균이라는 X바라는 확률 변수는 일단 기대값, 평균은 모평균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X바의 분산은 기존 모분산을 N으로 나눈 값이 됩니다. 그러면 X바의 표준편차는 루트 분산이니까요. 결국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러니까 모표준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눈 값이 된다는 거죠. 예제 두 개에 직접 한번 적용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모집단이 있습니다. 크기가 16인 표본을 추출한다 했기 때문에 N이 16이라는 거고요. 이때 X바의 기대값은 모평균과 똑같다 라고 했었고, X바의 표준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다 라고 해서 모표준편차인 5를 루트 N, 루트 16으로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분의 5가 답일 테니까 결국 두 개를 더한 20 플러스 4분의 5, 즉 40분의 85가 정답이 되는 거겠죠.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구당 하루에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 양의 분포를 지금 이야기했고요. 그때 36가구를 임의로 추출했을 때 표본 평균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 양이 모집단이 될 것이고 모평균이 860, 모표준편차가 60이라고 준 상황이 되는 거고요. 36가구를 추출한다 했으니까 표본의 크기 n이 36일 때 표본 평균의 평균을 먼저 구하라고 했고요.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공식에 의해서 모 표준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래서 60을 루트 36으로 나눈 값일 것이기 때문에 10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는 표본 평균의 마지막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감동적인 내용인데요. 표본 평균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경우에서요.
즉 무슨 말이냐면 모집단에서 n명을 이미 추출해서 만들어진 표본 평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을 이렇게 써볼게요. 정규 분포했을 때 이렇게 많이 썼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좀 전까지 배웠던 내용은 뭐냐면 x바의 평균은 모평균과 똑같고 x바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된다라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거예요. 물론 조건이 필요하긴 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첫 번째는 모집단이 정규 분포면 무조건 x바는 정규 분포가 되고요. 아니면 모집단이 정규 분포가 아니더라도 n이 상당히 크면 x바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정규 분포에 상당히 근사해진다. 라는 것을 수학자들이 알아냈습니다. 이걸 중심극한의 정리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사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죠. 등교할 때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고요. 36명을 추출할 때 표본 평균이 18분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상황을 정리해보면 모평균은 20이고 모표준 편차는 5인 상황에서 표본의 크기가 36인 표본을 추출한 겁니다. 그랬을 때 표본 평균이 18분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죠. 자, 이때 얘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게 사용이 됩니다. x바는요, 평균은 모평균과 똑같고요.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였잖아요. n이 36이기 때문에 루트 36분의 5, 즉 6분의 5가 표준 편차가 되는 분포를 따릅니다. 그러면 x바가 정규 분포이기 때문에 우리가 z로 바꿨던 그 표준화 과정을 그대로 따르면 되겠죠. 즉 x바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서 z로 바꾸는 과정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pz는 마이너스, 지금 뒤집어 보면 5분의 12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4가 되겠죠. 그러면 이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z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요. 평균이 0인 그래프가 그려지고 마이너스 2.4보다 크거나 같을 영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왼쪽 거에다가 오른쪽 0.5를 더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렇게 되면 답은 0.4918 더하기 0.5, 즉 0.9918이 되는 거겠죠. 안녕하세요. 설레는 수학의 홍쌤입니다. 드디어 확률과 통계 마지막 영상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추정과 신뢰 구간의 개념에 대해서 학습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추정이란 어떤 것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x를 우리나라 청소년의 키라고 했을 때 이거의 평균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때 통계학에서는 100명을 추출하고 이 100명의 키의 평균을 가지고 우리나라 청소년 키의 평균을 추론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계적 추정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리고 처음 있는 집단을 모집단, 우리가 추출했을 때의 집단을 표본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처럼 표본 평균을 가지고 모평균을 추측하는 것, 이거를 통계적 추정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100명을 뽑아서 표본 평균을 구했더니 171이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걸 추측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인데요. 우선 모평균은 171이야 라고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점추정이라고 부르는데, 문제는 이 추측이 얼마나 정확한지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조금 더 논리적으로 조금 더 정확한 추측은 어떤 추측이냐? 이런 식으로 하는 추측입니다. 딱 단정지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모평균은 169와 173 사이에 있다. 그리고 이 추측이 맞을 확률은 95%다. 이런 식으로 제시하는 게 좀 더 타당한 추측인데, 이런 것을 구간 추정이라고 합니다. 장점은 얼마나 내 추측이 정확한지 구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구간 추정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신뢰 구간의 개념과 그 의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표본 평균을 가지고 단정지어서 말한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모평균은 어떤 값과 어떤 값 사이에 있다 라고 제시를 할 건데요. 이거를 신뢰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즉, 이 사람이 지금 말한 이 추측을 수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평균 M의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은 169 이상 173 이하다 라고 말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 말뜻 자체가 모평균은 169와 173 사이에 있을 거다. 그리고 이 추측이 맞을 확률은 95%다 라는 걸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신뢰 구간의 뜻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자, 160과 173은 이렇게 구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신뢰 구간은 항상 x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 표본 평균을 기준으로 어떤 값을 빼고 어떤 값을 더한 것으로 신뢰 구간을 구하게 될 건데요. 그럼 신뢰 구간이라는 거는 사실 표본을 뽑을 때마다 다르게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표본, 두 번째 표본, 세 번째 표본 이렇게 뽑아가지고 계속 표본 평균을 구했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래서 K번째 표본에서도 이렇게 구했다고 쳐본다면 이 각각의 표본 평균에 대해서 신뢰 구간이 다르게 생길 거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신뢰 구간이 형성이 될 겁니다. 자, 신뢰도 95%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이렇게 신뢰 구간을 엄청나게 많이 뽑았을 때 이 모든 신뢰 구간 중 95%는 모평균을 포함할 것이다 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즉, 이 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신뢰도가 95%다. 그러한 신뢰 구간이다 라는 것은 크기가 A인 표본을 계속 추출했을 때, 그렇게 해서 신뢰 구간을 만들었을 때 신뢰 구간 중에 95%는 이 모평균을 포함한다 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자, 이제 신뢰 구간은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건지 그 공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집단이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크기가 n인 이런 표본을 뽑아서 표본 평균을 생각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제가 소문자로 썼다는 것 자체가 어떤 특수한 값이라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때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 공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각각의 의미는 이러한데요. 자, 끄지 마세요.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면 일단 X반은 우리가 아는 표본 평균이죠. 그죠? 그래서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눈에 띄는 건 요게 눈에 띌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걸 잘 공부했다면 이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거, 이게 바로 X바라는 확률 변수의 표준 편차였죠. 그러면 이 1.96이라는 건 어떤 값이냐 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이건 Z 값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Z의 값이냐면 이렇게 확률이 95%, 0.95가 되는 그때의 Z의 값, 이거를 여기다가 써주는 거예요. 즉 확률이 0.95인 Z의 값을 여기다 써주면 이게 바로 신뢰 구간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연습을 좀만 하면 되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95% 말고 99%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되면 신뢰 구간은 어떻게 될까요? 뭐만 바뀌냐면 이 빨간색만 바뀝니다. 자, 99%일 때 Z값도 있겠죠, 이렇게. 이 값을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1.96 대신에 2.58로만 바꾸게 되면 이게 바로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이 된다는 거죠. 즉 X바도 그대로 쓰면 되고 루트 n분의 시그마도 그대로 쓰면 되는 거고요. 신뢰도가 바뀌면 그 앞에 붙어 있었던 1.96이라는 숫자만 우리가 적절하게 바꿔줄 수 있으면 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예시를 2개 정도 풀면서 제가 연습을 시켜 드릴게요.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모집단이 있고요. 크기가 64인 걸 추출했습니다. 그랬을 때 표본 평균을 구했더니 15래요. 이거를 추정하라고 하면 공식을 여러분 익숙해질 때까지 그대로 써보시면 돼요. 95%니까 1.96을 이용해서 공식을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x바 플러스 1.96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곱하면 되는 거고, 이거를 그대로 공식에 대입하면 돼요. 지금 x바 나와 있죠? 시그마 4라고 나와 있습니다. n도 10
64라고 나와 있죠. 이걸 그대로 대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 자체는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우리가 문제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찾아서 대입하면 실내 구간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루트 64는 8이니까 8분의 4가 될 거고요. 오른쪽 거는 15 플러스 1.96 8분의 4가 될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것만 일단 먼저 계산을 해보고 나머지는 구체적으로 계산하면 되니까 얘를 먼저 계산을 해보면 이게 0.98이에요. 그러면 왼쪽 거는 15에서 0.98 뺀 거니까 이렇게 되고, 오른쪽은 15에서 0.98 더한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초록색으로 쓴 마지막 줄이 바로 실내 구간이 되겠습니다.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두루마리 휴지는 모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 0.2, 36개를 추출했을 때 평균을 실제로 구했더니 100.7, 99%로 추정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상황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면 이런 모집단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36개, n이 36인 표본을 추출을 했고요. 이때 x반은 100.7입니다. 그러면 99% 추정이니까 공식을 이렇게 먼저 써보는 거예요. 2.58로만 싹 바꿔서 공식을 써보면 x바 플러스 2.58 루트 n분의 시그마 라고 공식을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문제에 주어진 대로 대입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럼 x바 대입했고요. 다 이렇게 대입하면 2.58 루트 36분의 0.2 그리고 m 그리고 x바 100.7 플러스 2.58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대입한 다음에 이제 여러분 계산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록색 박스로 친 거 계산해보면 0.086이기 때문에 100.7에서 0.086을 뺀 걸 왼쪽에 쓰면 되고요. 100.7에서 0.086을 더한 걸 오른쪽에 써주면 실내 구간 완성입니다. 자, 계산만 하면 되니까 계산해보면 100.614 그리고 100.78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줄에 있는 게 바로 실내 구간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실내 구간 공식은 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증명할 수 있나요? 자,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식조작으로서 간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 Z에서 시작해서 이 X바의 분포가 이렇다라는 걸 이용해서 Z를 일단 X바가 들어간 식으로 바꿔주고요. 이거를 식조작하면 맨 마지막 줄이 나오게 돼요. 넘길 거 넘기고 뭐 이항하고 이렇게 하면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증명 자체는 그냥 식조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냥 관심 있는 사람만 한번 꼼꼼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내 구간의 길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모평균 M의 신뢰도 95% 신뢰 구간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X바를 기준으로 1.96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빼고 1.96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더한 요 사이가 바로 95%의 신뢰 구간이 될 텐데요. 이 초록색 길이를 우리가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오른쪽에서 왼쪽 걸 빼면 1.96 루트 n분의 시그마가 2배가 되는 거겠죠. 이게 바로 신뢰 구간 길이의 공식이 될 텐데 중요한 성질이 두 가지가 있어서 그 성질 두 가지를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n이 커지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작아집니다. 그거를 하나 정리를 해볼 거고요. 신뢰도가 커지면, 그러니까 95%였던 게 99%로 커지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커지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 성질을 직관적으로도 한번 이해해 보고 공식으로도 한번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n이 커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일단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인 예시를 제가 제시를 해 드릴게요. 자, 100명을 이미 추출했습니다. 실제 표본 평균은 170이 나왔다고 친다면 95%의 신뢰 구간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n이 커졌다고 해보겠습니다. 10,000명을 뽑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의 추측이 좀 더 정확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실제로 신뢰 구간을 구하면 그 사이가 좁아집니다. 상당히 정확한 추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직관적으로는 되게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거를 식으로 쓰더라도 우리가 이해하기 굉장히 쉬운데요.
실내 구간 길이 공식은 이거였죠. 여기서 n이 커지면 분모가 작아지니까 길이가 줄어드는 거. 직관적으로도 그렇고 공식으로도 그렇고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성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뢰도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100명을 선택하는데 신뢰도 95%로 일단 신뢰 구간을 정한 거를 요렇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데 어떤 학생이 만약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쳐봐요. 모평균은 150부터 190 사이에 있습니다 라고 추측을 했다고 한번 쳐보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일단 정확할까요? 엄청 정확하겠죠. 이렇게 넓게 잡아버리면 엄청 정확할 텐데 대신 좀 의미는 없는 그런 추측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좀 생각하고 이걸 이해해 보면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건 구간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구간을 넓히게 되면 신뢰도 자체가 올라가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신뢰도가 커진다라는 건 구간이 넓어져서 정확해질 뿐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공식으로도 여러분 좀 전에 배워봤지만 95%일 때는 1.96이었는데 99%일 때는 이게 더 넓어져야 되니까 2.58로 바뀌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실내 구간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거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공식으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관련된 문제 하나만 풀어볼게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신뢰도 알파 %의 신뢰 구간이 A부터 B까지다 라고 줬는데 B-A 이게 바로 신뢰 구간의 길이가 되겠죠. 자, 신뢰도를 높게 합니다.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건 길이가 굉장히 길어진다는 거고요. 표본의 크기가 크다면 신뢰 구간 작아진다는 거 조금 전에 배웠습니다. 이제 다조건은 여러분이 실제로 공식을 좀 생각해가지고 답변을 해야 되는 내용인데요. 자, 일단 근데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이 알파 %? 이렇게 하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퍼센트가 바뀌더라도 공식은 항상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숫자만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 Z 알파라고 제가 표현한 게 뭐냐? 알파 %가 되는 그때의 Z의 값을 이렇게 Z 알파라고 표현한다면 신뢰 구간의 공식은 우리가 만들었던 대로 똑같이 만들어지고요. 길이도 똑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n에다가 지금 n을 2배로 늘리면 2n이 되는 거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는 2분의 1배가 아니라 루트 2분의 1배가 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는 거짓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 추정과 신뢰 구간을 이해하는데 노력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영상 내용을 살짝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4가지 순서로 진행을 했는데요. 통계적 추정이라는 게 결국은 이렇게 구간으로 추정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신뢰도 95%라는 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신뢰도 95%의 공식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신뢰 구간의 길이는 이렇게 2가지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드디어 확률과 통계 개념 영상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틈틈이 꾸준히 찾아봐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개념 영상들, 또 다른 유익한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